네, 반갑습니다. 효키랍니다. 자, 오늘 한국경제TV 리뷰 한번 시작해 볼게요. 6월 19일이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자, 오늘 제목은요. 동학개미 외국 기관을 저격하다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조금 살짝 저격을 좀 했어요. 원래 제가 잘 저격은 안 하는데 도저히 듣기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괜히 또 이제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참다가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내용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안 그래도 나오는데 채팅창을 보니까 되게 호의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저는 개인 투자자 편이라는 거를 항상 알아주세요. 가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듣기 좀 힘드신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꼭 제 얘기는 들으시면서 이제 투자에 한번 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종목 리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제가 일부러 종목을 안 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기존에 소개해드린 종목이 있었잖아요. 한번 쭉 볼게요. 제가 정리를 다 해놓고 있는데 저희가 금요일 날 지금 다 나갔어요. 뭐 코덱스 레버리지, 캠트로스, 캠트로스 오늘도 급등하고 있죠. 네, 오늘 캠트로스 오늘도 급등하고 있고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ICD, 제가 지금 매도를 하지 못한 게 ICD가 아직 그대로 홀딩 포지션이고요. 그리고 인텍플러스, 인텍플러스 오늘 급등하잖아요. 잠깐만요. 얼마죠? 오늘 신고가 경치다고 13,550원 바꿔야겠다. 네, 인텍플러스 현재 13,000, 오늘 최고가 550원. 네, 인텍플러스가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수익률이 45.7%가 나왔네요. 어우, 아직까지 들고 계시면 제가 홀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쨌든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이거는 뭐 지속 홀딩 가는 포지션이고요. 자, 월덱스 우리 남아있죠? 현재 지금 우리가 보면은 ICD랑 월덱스가 남아있어요. 요거 두 개 그대로 홀딩 포지션.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미 크게 수익 실현했죠. 그리고 DB하이텍. 사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날 끝났어요. 그날 오히려 이제 코스피가 제가 하필 또 금요일날 출연한 날 또 코스피가 4% 급락했거든요. 급락하고 있어서 DB하이텍도 빠지길래 잘됐다 싶어서 거의 그날 저가 기준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이 이날이죠.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요날이에요. 이날이고 이날 사실은 코스피가 거의 4% 급락했고요. 이날 보시면 저가가 27,900원인데 제가 방송 나갈 때 그 가격을 보니까 28,100원이더라고요. 마이너스권이었어요. 근데 그날 고가가 29,000원이고 계산해 보니까 3.2% 그날 바로 3% 수익 실현이 달성이 됐습니다. 근데 보통 저는 아시겠지만 째째하지 않잖아요. 뭐 당일 마감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금요일까지 보는 거니까 사실 그날 이후에 지수가 계속 올라와야 정상이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아시겠지만 바로 이제 지수가 좀 애매한 흐름을 계속 보여줬죠. 보여주면서 사실은 중소형주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반등을 많이 했다 크게 했다 하더라도 대형주 위주로 했었고 중소형주들은 사실 좀 힘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B하이텍은 계속 비리비리비리비리 되다가 오늘 조금 올라오는데 제가 아까 방송할 때 가격을 보니까 28,200원인가 그랬어요. 오히려 그때 매수 가격이랑 비슷해서 이거 한번 더 해보시라고 제가 사실은 오늘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스몰캡 왜 소개 안 했냐라고 리플을 주신 분도 계셨는데 소개를 한 겁니다. DB하이텍 오늘자로 신규 혹은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렸잖아요. 네, DB하이텍 해보시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ICD와 월덱스 일반 나와 있는 전문가들이나 어떤 증권사 직원들은 소개해놓고 AS 없죠.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왜 자신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ICD입니다. ICD가 사실은 제일 좀 애매해요. 제가 그날 소개를 해드린 가격대가 16,350원이에요. 지금 그러면 한 350원 빠졌죠? 마이너스 한 10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ICD가 16,350원 소개해드렸고 현재가가 14,000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4%. 요거 정도 빠졌는데 사실 그 사이에 지수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게 제일 큰 이유 같아요. ICD는 제가 그리고 통화를 한번 해보니까 삼성 측과 이제 큰 계약이 하나 이번에 체결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계약을 갖다가 이제 체결하는데 기간 자체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딜레이 되는 그런 이슈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그것 때문이다라고 좀 생각은 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실망 매물로 물량도 분명히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거는 10 중에 한 2, 3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시장 망가지면서 중소형주들 내려오니까 같이 좀 쏠려 내려오는 느낌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CD는 실적 잘 냈고 오히려 무겁죠. 너무 무거운 가치 주고
아마 이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얘는 진짜 정말 너무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치주들이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팍팍팍팍 줄 때예요. 오히려 ICD 같은 가치주를 매수하신 분들은요, 올 연말이나 조금 이제 기간적 여유를,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기간을 본다 하더라도 그때 이제 시세가 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전까지 충분히 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시장만 돌리면 이 종목은 바로 슈팅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무겁긴 하지만 이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가 떨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단타로 사실은 소개해드려서 죄송해요. 가치주나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단타로 제가 소개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 정도로 단타도 괜찮고 중장기도 괜찮고 가치주 포트로서의 어떤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개해드릴 거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혹시나 언짢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너무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니까 어쨌든 힘내셔서 투자 한번 이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덱스입니다. 월덱스 볼게요. 오늘 사실 월덱스가 차트가 너무 이쁜 거예요. 어제 제가 신규 종목을 낼까 하다가, 이게 신규 종목 내면은 저는 되게 편해요. 왜냐면 막 종목 안 바라고 그 중에 올라가는 거 한두 개만 자랑하면 되니까 되게 편한데, 그러면은 제 방송을 들으시고 제 방송을 듣고 이제 매수하신 여러분들한테 사실 그건 할 짓은 아니잖아요. 설사 방송이라 하더라도, 제가 리딩하는 게 아니긴 하더라도 그렇게는 하는 거 솔직히 제 양심상 싫어요. 그래서 단기로 소개는 해드렸지만, 그래도 사실 손절 딱 치고 제가 하나 더 하는 게 제일 좋죠. 그게 제일 깔끔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오히려, 만일 이 시장이 어떤 스테이블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주가가, 시장이 스테이블한 상황에서 지수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데 얘만 주가가 빠지고 만약 손실이 났다, 수익이 안 났다 하면 손절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시장이 밀리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 기업 주가한테는 좀 억울해요. 이럴 때는 사실 제 투자 원칙이, 단타 종목이라 하더라도 좀 더 들고 있어 보자, 만일 펀더멘탈이 훼손이 되지 않았다면 들고 있어 보자, 사실 이게 제 투자 원칙이기 때문에 ICD 그리고 월덱스 오히려 전부 다 이제 신규 매수 가능 의견. 오늘 그리고 지금 4거래일째 양봉이고 아래꼴이에요. 이건 한번 슈팅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월덱스는 한번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덱스는 그대로 홀딩하시고, 제가 최초 소개해드린 가격이 9,350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현재가가 8,810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5% 정도. 이건 괜찮아요. 자, 그럼 현재 ICD 마이너스 14.37%, 월덱스 마이너스 5.78%인데 무시하고 그대로 들고 갑니다. 그리고 DBI 태그 퍼센트 소개해드리는 지난주 금요일날 당일 바로 성공했지만 째째하게 굴지 않을게요. 그냥 확실하게 뭔가 위에 막 30%, 20%, 막 40% 이렇게 수익 찍어 왔는데, 이거 3% 하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좀 모양새가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갑니다. 계속 이제 밀고 갈게요. 자, 그럼 종목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방송에서는 제가 종목 얘기를 길게 못했어요. 왜냐면 뒤에 정말 중요한 얘기가 오늘 뒤에 있었죠. 네, 그거기 때문에 제가 뒤에 얘기를 한번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최근에 보면은 우리 한경TV에서도 사실은 한 명 있어요. 한 분이 그런 분이 있고, 다른 방송사에서는 진짜 그런 인간들이 너무 넘치고 넘치는데, 항상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를 위해서 좀 도와드리는 내용들을 많이 준비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 어디에도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국내 증권사 출신도 아니고, 전 해외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저랑 어디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어디도 없고, 제가 뭐 의뢰 입장에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팩트 포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외국인이든 뭐 기관이든 솔직히. 자, 그렇게 항상 내용을 준비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동안 참다 도저히 진짜 너무 못 참겠어요. 멀미가 날 수준으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저격을 좀 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저격했냐면요, 정확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겁을 주고 있는 니들, 괜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겁을 주고 있는 니들한테, 여러분들 말고요, 니들한테 저격을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분석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아니면 뭐 혹은 오늘은 개인들이 너무 많이 매수를 해서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차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 확보를 하겠습니다. 일단 개소리를 짓거리고요.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수급을 잡아줘야지 시장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받쳐주는 시장은 역대 한 번도 흐름이 좋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근거 없고 정말 말 같지도 않고 저희 집 강아지도 하지 않을 만한 이런 수준의 멘트를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 저는 굳이 뭐 제가 만든 내용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HTS에서 보실 수 있는 그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자료 여러분들이 HTS에 가서 보실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참고로 이거는 K증권사의 HTS에 나와 있는 자료고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 보시면요,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가 피크로 갔었던 그 시기에 맨 위에는 외국인, 밑에는 기관,
기타 법인 개인들. 기타 법인 여기 빠지지가 않아. 요거 빼고 싶은데 요거가 빠지질 않다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넣는데, 자, 여기다 텍스트로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 메뉴에는 여기 외국인, 여기는 기관, 그리고 개인.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기타 법인 무시할게요. 자, 2008년도 금융위기가 피크로 가던 9월달, 10월달, 그때 이제 11월달, 12월달, 그때 시기부터 완전히 좀 턴어라운드에서 올라온 2010년도 한 3월달까지의 외인 기관 개인들의 순매수 금액 기준 수치예요. 코스피 기준이고요. 자, 보시면은 이런 상황이고, 요 시기에 우리가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볼게요. 먼저 요 외국인 기관 놔둘게요.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이 시기에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요 왼쪽에 외국인 기관 개인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보시면은 2008년도 10월 27일 날 저점,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최저 892.16포인트 나와있죠? 그리고 여기에 2008년도 11월 21일 금요일 날 저점을 한번 더 만들어줬고요. 2009년도 3월 3일 화요일 날 저점을 한번 더 만들어줬습니다. 자, 요 시기까지 총 3번의 바텀 기간이 있었어요. 3바닥이라고 하는데 바텀 기간이 나왔고요. 그러면은 앞에서 보여드린 주체별 동향, 그거를 제가 이 기간에 어땠는지 한번 좀 표시해 드려 볼게요. 자, 요겁니다. 똑같죠? 메뉴 외국인, 기관 그 개인이고요. 요 빨간색 박스 칸이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 3바텀 기간이에요. 자, 보시면은 요 3바텀 기간 동안에 제일 꾸준히 많이 매수를 한 게 어디입니까? 꾸준히 제일 많이 매수한 게 어디예요? 중간 순매도 빼고 그냥 단순히 계속 이 시기에 매수 일변 들어갔던 게 어디예요? 여러분 딱 보시면 나오시죠? 어딥니까? 개인이잖아요. 그죠? 기관도 이 시기에 좀 나서주긴 했죠. 근데 뭔가 딱딱딱딱 매일매일 이제 순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개인을 따라오지 못하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때 좀 뒷짐지고 있는 경향이 좀 강하죠. 자, 보시면은 앞에서 보신 대로 3바텀을 찍을 때 그래도 제일 많이 매수를 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매수를 나선 게 개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개인들이 순매도가 좀 많이 찍혀있는 날이 있어요. 요 시기죠. 밑에 이제 까만색 박스칸 4번의 시기인데, 자, 이 시기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자, 요겁니다. 보시면은 방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코스피 차트 그 차트고요. 요 까만색 박스 네모칸 있죠. 이게 앞에서 보여드린 그 까만색 시기 각각의 1번, 2번, 3번, 4번 시기가 이 박스 네모칸의 1번, 2번, 3번, 4번 시기예요. 말 그대로 개인들은 시장이 빠질 때 안정적으로 매수를 했고 굉장히 스마트하게 단기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했다는 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차익 실현을 하긴 했지만 지수가 급락하는 위기 상황에서 개인들은 집중 매수를 해서 시장 받아주는 역할을 했고요. 역할을 사실 그 이상을 했죠. 그 이상을 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이때는 외국인들보다 훨씬 더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 외국인들이 흐름을 만들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맞아요. 2009년도에 여기에는 외국인들이 만든 게 맞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이런 개인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노력을 했다는 거를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방금 보여드렸으니까 요거 참고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했다라는 부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당시 기관도 뭔가 역할을 많이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딱 증시 반등기 언제입니까? 여기 오른쪽 시기 보시면은 증시 반등 시기 이때 딱 되니까 바로 싹 매도를 때려버리죠. 그죠? 이때 매도를 제일 많이 한 게 어디예요? 개인들도 많이 했지만 기관들도 많이 했죠. 개인들은 사실은 순매도가 많이 나오는 게 워낙 이제 단기적 성향이 강하니까. 그리고 정말 많은 개인들이 있고 그 중에서 오히려 단기 성향이 강했죠. 2008년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저렇게 순매도를 많이 친 건데 오히려 이 앞에서 꾸준히 많이 매수를 한 거는 개인이고 그 이후에 시장이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제일 꾸준히 순매도를 한 건 기관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저 친구들은 그냥 앞에서 순매수를 많이 했고요. 오히려 증시 반등기에 매도를 많이 해서 사실은 도움이 딱히 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어요. 물론 저 시기에 연기금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연기금은 사실은 일반 개인들이랑 좀 다른 느낌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기관들은 매도를 많이 했지만 외국인들이 바통을 딱 받아주면서 오히려 꾸준히 매수를 제일 많이 한 게 처음에는 개인들, 그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딱 바통을 잡아주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랠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랬는데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 시장이 못 간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오히려 그 이후에 제일 많이 매수를 한 게 시장 상승기에 제일 많이 매수한 게 외국인이고 2등이 어디예요? 개인들이에요. 근데 개인들이 매수하면 시장을 못 간다? 개인들의 수급이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식의 뉘앙스 분석들은요, 사실 그 전제부터가 잘못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중요한 내용. 그러면요, 과연 2008년도의 저 시기랑
지금 2020년도의 이 시기랑 뭔가 공통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봤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한경TV에서 나왔었죠? 첫 번째 뭐였어요? 자, 여기에 따로 표시해 드릴게요. 2008년도와 2020년의 공통점. 자, 1번 뭡니까? 연준의 양적 완화. 2번 한국은행의 임시 금통위. 세 번째 한미 통화 수합. 자, 2008년도와 2020년도의 공통점은요, 이 세 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것들을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입니다. 자, 그 다음 차트 볼게요. 보시면은 왼쪽 건 그냥 그대로 놔둘게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2008년도 여름쯤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그 이후에 1차 양적 완화가 진행했고 쭉 올라가다가 중간에 살짝 쉬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웃긴 게 여러분, 아까 방송 때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양적 완화가 딱 진행이 되고 나서요. 방송에서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 시기가 딱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된 시기예요. 그리고 요때쯤에 끝났거든요. 끝났더니 바로 이런 시기가 오죠. 그러고 있다가 반등하는 시점이 2차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를 연준이 뿌릴 때고 2차 양적 완화를 이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올라갔는데 이때 밀렸어요. 이때 뭐지? 2011년도 초반에 뭐였습니까?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흐름을 만들어 주다가 다시 한번 안정세로 들어가죠.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지수가 애매해지니까, 전고점 돌파가 애매해지니까 3차 양적 완화 시즌 1 조금 밀리니까 시즌 2 하면서 지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보시면은 양적 완화가 1차, 이때 당시에는 1차, 2차, 3차가 진행됐는데 오히려 이제 6개월 혹은 1년 딱 이 정도 시기만 딱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언리미티드,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 전혀 없죠. 오히려 최근에 2023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2023년까지 이제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2023년까지는 그냥 뭐 건드리지 않겠다 그 얘기죠. 부양 기조를 이어가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한국은행의 임시금통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역대 임시금통위를 총 3번을 했어요. 첫 번째가 2001년도 9월 11일. 이때 저 주식할 때인데, 야, 이때 진짜 좋았죠. 이때 수익률 좋았죠. 자, 2001년도 9월 19일 날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8년도 10월 29일. 보면은 완전히 금융위기가 피크를 찍었던 게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 10월 27일이 아마 최저점이었을 거예요. 이때가 아마 2008년도 10월 27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딱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임시금통위를 해가지고 0.75%포인트를 한 번에 금리 인하를 때려버렸죠. 그리고 저점 잡고 지수가 확 올라갔죠. 그리고 최근에 2020년도 3월 16일 날 0.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임시금통위 시기가 거의 예술이죠. 임시금통위를 하고 나면은 무조건 지수가 올라갔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주식을 했으면 거의 천재 수준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 한국은행이 매우 적절한 시기에 임시금통위를 잘해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잘해왔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약발도 굉장히 잘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는 시기에는 지수는 절대로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간을 정해놓고 1차 기간이 끝났을 때 오히려 기간 조정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2차를 진행하면 지수가 더 올라갔다. 최소한 양적 완화를 진행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절대 지수는 밀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뭡니까? 한국은행이 만약 우리가 지금 증시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막 급락기야. 막 엄청나게 밀리고 있어. 근데 갑자기 한국은행이 임시금통위를 한대. 그러면은 지금이 지수가 저점이구나. 지금은 매수 집중해야 되는 시기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힌트로 알 수 있죠. 이거는 팩트예요, 여러분들. 우연히 맞은 게 아니에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을 끌어올린 것이고, 두 번째, 한국은행이 임시금통위를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바닥권 상황이고, 이 정도로 이제 뭔가 한국은행도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표한 거기 때문에 이 시기는 무조건 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요 두 개만 딱 기다리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 한국과 미국의 통화 수합입니다. 사실 근데 이 통화 수합은요,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미국이 보통 하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제 몇 개국 같이 해가지고 통화 수합을 진행했는데, 이거는 앞에 저 두 가지들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위기 상황이 될 때마다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통화 수합을 진행하면서 이제 뭔가 환율 방어, 환율 안정에 어떤 방어를 했다는 부분도 좀 우리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과거에 이런, 사실 2001년, 8년, 2020년이면은 정부가 다른 정부잖아요. 네, 모든 정부가 항상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정부 편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 제가 무슨 뭐 여당 편이다, 야당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요,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시황 분석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쪽 다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정치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거는 제 성향이니까 그건 욕할 건 아니죠. 자, 전 그저 여러분들께 중간 입장에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라는 부분. 자, 그거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 그리고 제가 미국의 그 4월 달 거, 5월 달 거 경제 지표를 제가 다 뽑아서 봤어요. 근데 모든 경제 지표가 4월 달보다 5월 달에 다 잘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도 뭐 발표 나왔잖아요. 오늘도. 그죠? 뭐 필라델피아 쪽에서 나왔었고 연준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경제 지표 자체가 일단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마이너스 43이었는데 이번에 플러스 23, 한 번에 크게 돌아서거든요. 거의 V자 반응에 가깝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는 돌아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돌아서는 시점이 될 것이니까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뭐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겁주는 그런 사람들 의견은 살포시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결론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개인들의 수급이 몰리면 시장이 못 간다라는 거는 정말 낭설이죠. 낭설. 그죠? 오히려 2008년도 금융위기 시기에도 개인들이 충분한 역할을 했다라는 팩트 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괜히 이제 또 뭐 개인들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분석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살포시 그냥 방송에서는 살짝 웃으면서 넘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살짝 비웃으면서 그냥 넘기시면 돼요. 쟤 또 이상한 소리 하네. 뭐 또 모르는 소리 하네. 이러시면서 넘기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연준이 돈을 푸는 시기에 지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간에 양적 완화를 중단하는 시기에 지수가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차순을 시작하면은 바로 또 상승이 시작되었다라는 부분이 팩트예요. 자, 그리고 명백하게 연준의 시간에 맞춰서 투자를 이어가면 된다. 연준이 양적 완화를 중단하는 시기까지는 계속 투자를 이어가면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 효키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